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인트로덕션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1절 정보통신의 개요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은 무엇이고 또 정보통신 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이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의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달되는 정보는 문자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으며 음향, 영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은 정지 영상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목적은 정보 전달을 통한 정보 교환인 것입니다. 정보 교환이 정보통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신 및 전화로부터 데이터 통신, 광통신, 이동통신, 의성통신 등 통신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가 정보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 및 전화로부터 방송통신, 데이터 통신, 광통신, 이동통신, 의성통신까지 발전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보통신의 개막을 알린 것은 전신 및 전화였던 것입니다. 1844년 모로소가 전신을 발명한 것입니다. 모로소는 개통식에서 최초의 전신 메시지로 What has Carl wrote? 신은 무엇을 창조하였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멘트입니다. 미리 준비한 멘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전신은 전선을 사용하는 유선통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무선통신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통신 기술인 것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신에서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일이 문장으로 쓰고 또 그것을 다시 모로스 부호로 변환해서 전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유선 전화가 1876년 미국의 벨에 의해서 발명된 것입니다. 벨은 최초의 전화 메시지에서 Mr. Watson, come here, I want you 조결을 급히 불렀던 것입니다. 다소 흥분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전화는 송신 측에서 음성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하면 수신 측에서는 전송되어 온 전기 신호를 다시 음성으로 변화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전화는 벨이 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레이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전화에 대한 시연까지 했는데 벨이 2시간 전에 특허를 냈다는 것입니다. 12년 법정 공방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레이는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무치가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벨보다 16년 전에 전화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허 비용이 없어서 특허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신청하지 못하고 에스턴 유니온 전신 회사에 상용화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와 모델을 제출했는데 이 설계도와 모델이 분실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126년 후 2002년 6월 미 의회는 안토니오가 최초의 전화 발명자다라고 공식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전화 발명에 대한 역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전신 및 전화에 이어 인류의 문명을 바꾼 라디오와 TV로 대표되는 방송통신 기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진공관이 발명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반도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발명에 힘입어서 1919년 상용 라디오 방송이 개시된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출현 덕분에 1938년에는 상용 TV 방송이 개시된 것입니다. 라디오와 TV가 없던 시절에 라디오와
TV 방송이 개시되었다는 것은 인류의 문명을 통째로 뒤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통신 부문에서 발전한 것이 AM, FM, PM 등으로 대표되는 변복조 기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주로 다루는 변복조 이론이 곧 AM, FM, PM 등인 것입니다. 이러한 FM, FM, PM에 관련된 기술들이 현재의 통신 방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에 이어 등장한 것이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만남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하는 데이터 통신인 것입니다. 컴퓨터가 통신에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처리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신은 데이터 전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통신에 개입되면서 데이터 처리 기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처리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종합적 결합체가 데이터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의 근본적인 본질인 데이터 전송과 컴퓨터의 근본적인 기능인 데이터 처리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신 방식인 것입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 명문과 청년 통신 기술과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재벌 컴퓨터 기술이 결혼해서 낳은 매우 우수한 아기가 곧 데이터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에 비로소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에 컴퓨터가 개입되고 또 강섬유가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강섬유는 고속의 넓은 대역폭을 갖는 전송 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섬유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망을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신에서 멀티미디어 즉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정보의 전달은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보다 깊고 쉽게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리선 즉 동선 케이블로 구축되어 있는 전화망에서는 영상을 전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데이터량이 방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성이나 문자가 주로 전송될 수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섬유에 의한 고속 강대형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속 강대역 통신망은 광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빛에 실린 정보를 강섬유를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을 ISD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의 약어인 것입니다. Integrated Service와 디지털 네트워크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강섬유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디지털 통신망, 디지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섬유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 즉 종합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 즉 종합 서비스가 의미하는 것은 문자, 음성, 영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즉 디지털 통신망이 의미하는 것은 전 통신 구간을 디지털화한다는 것입니다. 전 통신 구간을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정보통신망은 문자 및 음성 그리고 영상정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속 고품질의 디지털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신 전화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통신 그리고 광섬유를 이용한 종합정보통신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통신 방식은 유선 통신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선 통신 방식으로서 소형화되고 개인화되는 이동 통신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기가 고정되어 있고 컴퓨터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 통신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기술적으로 완숙한 단계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전진에서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정 통신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이동 통신인 것입니다. 개인이 통신 장비를 소유하고 또 이동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개인이 무선 장비를 소유하는 이동 통신은 유럽 각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비로소 서비스가 개시된 것입니다.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 양상은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형화된 휴대용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통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이동통신에서는 무선 전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수요가 급증하면 전파의 주파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기술은 한정된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또 어떻게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의 발전 과정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그린 그림입니다. 1세대 폰은 AMPS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Advanced Mobile Phone 시스템입니다.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때 사용한 변복조 기술, 다중 접속 기술은 FDMA 기술입니다. 사용된 주파수는 800MHz입니다. 2세대로 넘어가면서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디지털 AMPS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다중 접속 기술은 GSM과 CDMA 그리고 사용된 주파수는 1.8GHz로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CDMA 접속 기술은 퀄컴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이기도 한 것입니다. 2세대 폰에서는 음성과 단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 전송 속도는 64Kbit/s입니다. 초당 최대 64Kbit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세대 폰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세대 폰에서 사용한 다중 접속 기술은 와이드밴드 CDMA 기술, CDMA 2000 기술인 것입니다. 대역폭이 훨씬 넓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속도도 빨라진 것입니다. 최대 2Mbps/s까지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된 주파수는 2.1GHz 대역이 주로 사용된 것입니다. 문자, 음성뿐 아니라 영상까지도 전송 가능한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4세대로 넘어가면서 LTE 어드밴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4세대 폰에서는 LTE 폰에서는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영상 통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전송 속도가 이론적으로는 최대 1GBps이지만 보통 수백 Mbps까지 전송 속도가 빠르게 변환된 것입니다. 4세대에서 주로 사용된 기술은 마이모 기술과 OFDM 기술입니다.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즉 다중 안테나 접속 기술인 것입니다.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기술, 지금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동통신의 발전 과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5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1세대로부터 5세대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주된 변화는 전송 속도인 것입니다. 1세대 14.4Kbps에서 5세대에서는 최대 20GBps까지 전송 속도를 높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서비스의 종류입니다. 1세대 폰에서 주로 전송된 데이터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2세대부터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세대에서는 음성과 단문 메시지, 즉 문자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3세대부터는 영상이 전송되는 것입니다. 문자, 음성을 비롯해서 영상 통화도 가능한 것이 3세대 폰이었던 것입니다.
4세대에서는 동영상도 전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스마트폰이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5세대에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즉 문자, 음성, 영상은 물론이고 IoT 분야, 또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관련된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G 상용화 목표로 지금 현재는 3.5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28GHz 대역으로 주파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높임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넓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전송 속도를 빠르게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2GBps/s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20GBps/s까지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5G 기술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러블 뉴머럴로지, 즉 가변 채널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할당된 대역폭을 유연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매시브 커넥티비티,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OFDM-A 기술인 것입니다. 또 다중 안테나 접속 기술,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이모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즉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논리적 가상 네트워크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응용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위성통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 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 중심에서의 거리가 36,000km가 되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꼭 24시간, 하루인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위성을 적도 상공 36,000km에 쏘아 올려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면 위성은 지상에서 볼 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또 방향과 위성의 자전 속도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정지 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지 위성은 대부분 위성 방송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접한 위성이 정지 위성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올림픽 중계 방송, 또 축구 중계 방송 등이 모두 정지 위성을 이용하는 방송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계도 위성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상공 2200km에 쏘아 올린 위성의 역할은 GPS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치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GPS 위성이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성 통신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으로 발사되는 전파가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 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지구국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는 뛰어난 특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위성을 통신에 응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통신 분야입니다. 위성을 이동통신의 기지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지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지 궤도, 중궤도가 아닌 저궤도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궤도에는 특정 높이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지 궤도 등과는 달리 위성수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위성으로서 보통 지구 상공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궤도를 도는 위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자공간, New Electronic Space, USN, 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N에 관한 내용입니다. Ubiquitous Sensor Network입니다. USN이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서 IoT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Ubiquitous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도처에 널려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용어인 것입니다. 물이나 공기는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지구 도처 어느 곳에서나 네트워크 환경이 존재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정 데이터는 또 자유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전송되는 것입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모습은 수도나 전기와 같이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의 기본 개념은 센서인 것입니다. 센서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정된 데이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팬과 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은 퍼스널 에어리아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개인과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10m 정도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 기기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팬인 것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프린터를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후 호텔로 되돌아와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바로 휴대용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통신망의 도움 없이 자체 통신망, 즉 펜을 이용해서 프린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펜은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네트워크에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펜의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최근에는 와이어리스 펜, 즉 무선 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펜은 개인을 커버하는 에어리아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반면에 랜은 다수의 사용자, 특정 기관이나 특정 학교, 특정 지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원래 펜의 개념은 MIT 미디어 연구소의 토마스 짐머만이 제안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악수를 하는 동안 두 사람에 관련된 개인 정보,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할 수는 없는가? 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펜인 것입니다. 다음은 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ody Area Network입니다. 초소형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장착된 정보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바디형, 언바디형, 오프바디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바디형 네트워크는 우리 몸속 내부 혈관이나 기타 몸속 내부 위치에 장착된 초소형 정보통신기기, 센서들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바디형은 우리 표면에 장착되어 있는 소형 센서, 소형 정보통신 기기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프바디형은 우리가 몸 주변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기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정보통신 기기 또는 센서 또는 발목에 장착된 센서나 통신 기기, 손목에 장착된 정보통신 기기, 목걸이형으로 장착된 정보통신 기기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오프바디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사물 인터넷, 즉 인터넷 오브 싱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개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개체가 사물로 확장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 사람과 사물 간의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된 네트워크가 바로 IoT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신이 가능한, 또 사물 간에도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바로 사물 인터넷인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 기기나 센서들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될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다시 처리되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IoT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핵심 기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싱 기술입니다.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처리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센싱된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IoT 분야에서 센싱되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빅데이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물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 것입니다. 다양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기기 또는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oT 분야에서의 새로운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부가가치나 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계속 창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로 변화되고 또 서비스가 변화되는 만큼 시큐리티, 보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및 보안 기술도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 시스템 모델에서의 기본은 송신기와 수신기입니다. 트랜스미터와 레시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송신기와 수신기는 전송 매체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를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라는 의미에서 일부 채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송 매체는 유선 전송 매체일 수도 있고 무선 전송 매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를 통과하는 신호는 잡음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음이 포함되고 또 파형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디스토션 되는 것입니다. 통신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메시지 신호 M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 신호는 전송 매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전송 신호로 변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에 적합한 전송 신호는 전송 매체를 통과해서 수신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수신기에서는 전송 신호로부터 다시 메시지 신호를 복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 시스템의 기본 모델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메시지 신호와 전송 매체에 적합하도록 변환된 전송 신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일 수도 있고 디지털 신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방식에는 네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아날로그인 경우, 전송 신호가 아날로그인 경우, 또 아날로그 디지털인 경우, 디지털 아날로그인 경우, 디지털인 경우 네 가지의 통신 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통신 학습 시간에 우리가 학습해야 할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아날로그이고 전송 신호가 아날로그인 경우에 존재하는 변복조 기술은 AM, FM, PM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집중할 분야인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아날로그이고 전송 신호가 디지털인 경우에 존재하는 변복조 기술이 펄스 윕스 모듈레이션,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인 것입니다. PCM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다음은 메시지 신호가 디지털 신호인 것입니다. 전송 신호는 아날로그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존재하는 변복조 기술, 즉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은 ASK, FSK, PSK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간단히 다룰 내용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전송 신호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디지털인 경우에 존재하는 변복조 기술은 라인 코딩 또는 라인 인코딩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 모델에 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매체 양단에 연결되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일명 DCE라고 하는 것입니다. DCE는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먼트의 준말인 것입니다.
데이터 서킷는 해선인 것입니다. 전송 매체, 터미네이팅, 끝단에 연결되는 장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송 매체, 양 끝단에 연결되는 장비, DC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통신에 이용하는 단말기를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는 DTE라고 하는 것입니다. DTE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의 약어인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터미널, 제일 끝에 연결되는 장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DT에서 생성된 신호는 DC에서 전송 매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될 것입니다. 전송 매체를 통과한 신호는 DC에서 다시 메시지 신호로 복원되어서 DT에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매체를 전화선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통신 해선인 것입니다. DT를 컴퓨터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 DT는 컴퓨터인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인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전송 해선을 그대로 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송 매체에 적합한 전송 신호, 즉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뎀인 것입니다. 디지털 전송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 매체를 통과한 신호는 DC에 다시 도착할 것입니다. DC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컴퓨터에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단의 DC는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모뎀인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 모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재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1의 1절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효율성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델리버리, 전달에 관련된 기준인 것입니다. 데이터를 목적지에 정확하게 전송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러한 델리버리, 즉 전달에 관련된 기술적 요소는 라우팅 컨트롤, 경로 제어인 것입니다. 데이터가 통과하는 경로가 제어될 때만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전송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확성, accuracy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전송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수신된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accuracy에 관련된 기술적 요소는 에러 컨트롤, 오류 제어입니다. 다음은 적시성입니다. 타임리네스입니다. 적정 시간에 과도한 지연 없이 전송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전송 속도에 대한 것입니다. 비트레이트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술적 요소가 바로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터를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효율성 기준으로 첨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지터는 음성 및 동영상 패킷의 도착 시간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음성이나 동영상은 리얼 스트리밍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가 오다가 안 오다가 전송되다가 끊겼다가 또 동영상인 경우 프레임과 프레임의 시간 간격이 불규칙적이면 품질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터에 관련된 기술적 요소가 바로 스트리밍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통신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수치 데이터일 수도 있고 문자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 또는 영상 데이터 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포넌트로서 또 하나는 송신기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신기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송수신기는 메시지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최근의 단말기들은 송수신을 모두 겸용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컴퓨터는 송신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수신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화기, 통신기로서는 비디오 카메라, 수신기로서는 TV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TV는 수신 전용 장치인 것입니다. 또 송수신기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스마트폰 등이 있는 것입니다. 또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전송 매체가 있는 것입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매체인 것입니다. 메시지 물리적 이동 경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선 전송 매체와 무선 전송 매체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유선 전송 매체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TP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전화선인 것입니다. 동축 케이블, 코액션 케이블, 안테나선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리선이 굵은 케이블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통신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섬유 케이블, 파이버 옵틱 케이블 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유선 전송 매체일 수도 있지만 무선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디오 링크, 무선 링크도 일종의 전송 매체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 통신 절차에 관한 상호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프로토콜이 없으면 통신이 절차에 따라서 원만하게 또 순서대로 설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은 프로토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 송신기와 레시버, 수신기가 전송 매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통신 전차를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샌더와 레시버는 이러한 통신 절차에 따라서 메시지를 송신하고 또 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즉 데이터 표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신에서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는 수치 데이터, 문자 데이터, 음성 데이터, 영상 데이터 등인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디지털 시스템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치, 문자, 음성, 영상 등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 0과 1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0과 1로 변환되어서 수치 데이터는 이진수로, 또 문자나 음성, 영상 데이터들은 이진 코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진 코드는 여러 개의 비트로 구성된 0과 1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비트로 만들 수 있는 코드의 개수는 2의 n승계인 것입니다. 256개의 서로 다른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8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비트로는 256개의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인 것입니다. 두 가지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는 모든 물리적 현상이 0과 1로 표현되는 바이너리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진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코드가 사용되는데 국제표준 코드 ASCII 코드가 현재 인터넷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코드인 것입니다. 초기에는 7비트로 만들어졌습니다. 7비트이기 때문에 128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확장 ASCII 코드, 8비트의 ASCII 코드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8비트이기 때문에 코드의 개수는 256개인 것입니다. NC 표준인 것입니다. 확장 ASCII 코드 8비트로 구성된 것입니다. 256개의 코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IBM에서 표준화한 것입니다. 외국어, 도표, 과학계산, 문자 등이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국제표준 코드로 유닉 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16비트로 구성된 코드입니다. 따라서 코드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2의 16중 65536개의 코드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를 지원하고자 만든 코드인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흐름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 방식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단방향 통신과 양방향 통신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단방향 통신은 심플릭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방향 통신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하프 더플릭스와 홀 더플릭스입니다. 반이중 통신, 전 이중 통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플릭스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릭스 방식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결정된 것입니다.
송신기는 송신기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수신기는 수신기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단방향으로 항상 통신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심플릭스 통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 쪽에서 모니터 쪽으로는 데이터가 송신만 되는 것입니다. 모니터에서 데이터를 송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송신기와 수신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을 심플렉스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방향 통신에서는 송신기 역할도 가능하고 수신기의 역할도 가능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송신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송수신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프 더플릭스와 풀 더플릭스는 모두 양방향 통신이지만 그 차이는 하프 더플릭스는 동시에 송수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A가 B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B는 A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에서 B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과정이 끝나면 B가 A 쪽으로 데이터를 다시 송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 더플릭스에서는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A가 B 쪽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시간에 동시에 B는 A 쪽으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방식, 특정 시간에 송수신이 가능한 방식, 모두 다 양방향 통신이지만 하프 더플릭스와 풀 더플릭스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단방향 모드, 심플릭스 모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릭스 모드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결정된 것입니다. 도로로 따지면 일방 통행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차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송신기에서 수신기 쪽으로만 전송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단일 방향으로만 전송되기 때문에 단방향 통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보드와 모니터 역시 단방향 통신 장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키보드는 송신 장치입니다. 모니터는 수신 장치인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 항상 방송국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단말기 쪽으로만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모니터의 관계에서 항상 컴퓨터에서 모니터 쪽으로만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단방향 통신, 단방향 모드를 일명 심플렉스 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방향 모드, 더플릭스 모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플릭스 모드에서는 단말기가 송신기와 수신기 기능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송신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방향 모드는 크게 하프 더플릭스와 풀 더플릭스 모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프 더플릭스 즉 반이중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이중 방식은 1차선 양방향 통행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교대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신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송수신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중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간 불중첩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프 더플릭스 모드에서는 단말기가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송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또 역시 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송신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임 1, 시간 1에 A가 B 쪽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B는 A 쪽으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B가 A 쪽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간에 송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임 2에 송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송수신을 교대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중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워키토키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워키토키 통신, 현재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예전 군이나 경찰 통신에서 널리 사용되던 단말기인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이 끝나고 또 스위치를 놓으면 자신은 다시 스위치를 누르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워키토키와 같은 통신 방식을 일명 양방향 통신에서
반이중 모드, 하프 더플릭스 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플릭스 모드, 즉 양방향 모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플릭스 모드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 기능 모두를 단말기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프 더플릭스와 풀 더플릭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풀 더플릭스, 즉 전 이중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더플릭스 방식은 일명 다차선 양방향 통행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가 동시에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송수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중첩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송신하면서 또 수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송수신 전송 매체가 별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는 전송 매체를 여러 개의 통신 채널로 구분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송신 채널과 수신 채널이 구분되면 폴 더플릭스 방식으로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개의 전송 매체를 두 개 이상의 채널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널리 사용하고는 있는 인터넷이나 랜 등의 네트워크에서는 모두 전이중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방향 데이터 통신, 시간 중첩이 가능한 통신 방식인 것입니다.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송신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신하면서 데이터를 송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송신하면서 데이터를 수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의 2절 네트워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통신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의 상호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통신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을 연결한 것이 곧 네트워크이라는 것입니다.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것은 호스트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호스트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각각을 지칭할 때 호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지 컴퓨터, 대형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데스크톱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랩톱이 될 수도 있고 워크스테이션 또는 셀룰러폰, 기타, 시큐리티, 보안 시스템 등이 이러한 호스트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라는 것입니다. 호스트 이외의 커넥팅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 장치들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라우터인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랜과 랜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스위칭 장비가 라우터인 것입니다. 기타 스위칭 장비, 모뎀 등이 곧 커넥팅 디바이스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우터나 모뎀, 스위치 등의 커넥팅 디바이스와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상에서 사용되는 호스트들을 상호 연결한 것이 곧 네트워크이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노드, 스테이션, 전송 매체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는 라우터, 브릿지, 또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게이트웨이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커넥팅 디바이스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라우터, 게이트웨이, 브릿지 등을 보통 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트워크 내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즉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단말기 등을 보통 일명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네트워크가 스테이션을 연결하는데,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스위칭 장비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전송 매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노드들과 스테이션들과 전송 매체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분산 처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는 다수의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면 보안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정보 전송을 제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버 접근 권한을 통제하면 불법 침입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버가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시켜서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중복에 따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서버에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분산시켜서 저장하면
중복에 따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협업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서버에서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분야를 일명 그리드 컴퓨팅 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트워크 게임과 같은 공동 작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크라이터리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능인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는 유저 수, 또 전송 매체의 종류, 하드웨어의 성능, 소프트웨어의 효율성, 전송 시간, 응답 시간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뢰성입니다. 보장 빈도수, 복구 시간, 재난 보호 등이 신뢰성에 해당되는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큐리티, 보안 부분도 네트워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침입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부분, 바이러스 감지 및 치료 부분 등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이 네트워크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기준은 피지컬 스트럭처입니다. 물리적 구조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또 다른 하나는 멀티 포인트 구조인 것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즉 점대점 방식은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1대1로 연결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노드와 노드가, 호스트와 호스트가 1대1로 연결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전송 매체, 즉 링크는 전용 해선인 것입니다. 두 개의 스테이션이 전용하고 있는 해선인 것입니다. 반면에 멀티 포인트 방식은 여러 개의 스테이션들이 하나의 전송 매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 해선이 아닌 것입니다. 공유 해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링크를 여러 개의 스테이션들이 공유하는 구조를 멀티 포인트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랜이 멀티 포인트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구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방식에 따라서 점대점 연결과 멀티포인트 연결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포인트 투 포인트 커넥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스테이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용 해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개의 스테이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용 해선이 아니라 세 개의 전용 해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1대1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용 해선이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이 4개인 경우에는 전용 해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이 그럼 5개인 경우에는 몇 개의 전용 해선이 필요한 것입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분의 n 곱하기 n-1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분의 n은 5인 것입니다. n-1은 4입니다. 2분의 20이기 때문에 10개입니다. 10개의 전용 해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테이션 수가 늘어날수록 전용 해선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스테이션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경제적인 통신망인 것입니다. 스테이션이 일부 소수인 경우에 전용 망의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퍼블릭 통신, 즉 공중통신 분야에서 이와 같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해선 값이 너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보안성, 시큐리티는 가장 우수할 것입니다.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둘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용 해선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용 해선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 때문에 네트워크 구현에는 응용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구간에서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네트워크 유형은 멀티 포인트 연결입니다. 멀티 포인트 혹은 멀티 드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티 포인트, 멀티 드롭 커넥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포인트 연결에서는 하나의 전송 매체를 여러 개의 스테이션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유 회선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여러 개의 스테이션들이 전송 매체, 즉 랭크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스테이션들이 분할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할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분할하는 방법, 프리퀀시 디비전 방식과 시 분할 다중화 방식, 즉 타임 디비전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학습할 내용인 것입니다. 공유 회선을 통해서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통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화망의 구조를 간단히 요약해서 표현한 그림인 것입니다. 전화망에서는 교환기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환기는 스위치인 것입니다. 각각의 교환기에 전화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즉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화기 1과 전화기 3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교환기에서 스위칭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스테이션 1 쪽으로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환기 2에서는 스위치가 스테이션 3 쪽으로 접속되는 것입니다. 전화기 1과 전화기 3가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교환기와 교환기를 연결하는 회선을 일명 트렁크 회선이라고 하는데 이 회선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전화기들이 하나의 전송 매체를 교환기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방식, 즉 전화망에서의 네트워크도 역시 멀티포인트 연결 방식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분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류 기준은 피지컬 토폴로지인 것입니다. 물리적 접속 형태인 것입니다. 네트워크상에서 하나의 회선을 공유하는데 각각의 스테이션들이 어떻게 회선에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분류해보는 방식인 것입니다. 토폴로지에 따라서 메시형, 스타형, 버스형, 링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네트워크 랜은 모두 스타형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형, 즉 메시 토폴로지, 메시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형은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모든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을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대형 네트워크 구축에는 전용 회선의 수가 기하급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네트워크 구조인 것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션은 n-1개의 입출력 포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 경우에 스테이션에 해당하는 입출력 포트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전송률, 즉 비트레이트는 보장될 것입니다. 전용 회선을 쓰기 때문에 두 개의 스테이션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딜레이, 지연, 데이터 전송 지연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큐리티, 즉 보안성 우수한 것입니다. 다른 스테이션이 사용할 수 없는 전용 회선인 것입니다. 안전성도 우수할 것입니다. 하나의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연결되는 전용 회선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간의 통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전성도 우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스테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간을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것입니다. 메시형 구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 방식은 일부 혼합형 네트워크에서 소수의 중앙 컴퓨터들을 상호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메시 토폴로지가 전체 랜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스타형 토폴로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형 토폴로지에서는 스위칭 장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허브이라는 스위칭 장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허브에서는 각각의 포트와 포트를 서로 스위치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허브를 이용해서 스테이션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홈 내에서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홈 내에서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가장 간단한 스위칭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포트, 24포트 등 다양한 허브이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센트럴 컨트롤러가 되는 것입니다. 허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헙과 스테이션 간은 1대1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통신은 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에서 헙을 거쳐서 다른 스테이션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헙, 스테이션의 형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스테이션에는 한 개의 I/O 포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의 I/O 포트가 있는 것입니다. 설치 및 재구성이 용이한 것입니다. 헙에 연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수를 늘리거나 줄일 때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를 더 헙에 연결하거나 또는 연결된 스테이션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전성 역시 우수한 것입니다. 하나의 해선이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케이블 연결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전용 해선수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단 메시형과 비교해서 케이블 연결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링형이나 버스형에 비교해서는 오히려 케이블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헙이 존재하기 때문에 링형, 버스형에 대비해서 케이블 연결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형 토폴로지입니다. 버스 토폴로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랜은 대부분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던 스타형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랜들은 대부분이 버스형으로 구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전송 매체에 여러 개의 스테이션들이 연결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물론 탭을 통해서 전송 매체로 드롭 라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과 하나의 전송 매체와 탭과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탭과 드롭 라인 스테이션까지의 해선으로 구성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다수의 탭이 사용되기 때문에 즉 연결 부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서 신호가 감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케이블 거리를 무작정 확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케이블 거리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버스에 필요한 부분의 탭을 통해서 스테이션을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리컨피그레이션 즉 재구성이 곤란한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다른 형태로 스테이션 수를 늘리거나 스테이션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탭을 써서 스테이션을 연결하기 때문에 재구성이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결함 분리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전체 해선이 문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만을 고장 수리하거나 특정 부분만의 결함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버스형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링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 토폴로지인 것입니다. 전송 매체가 링의 형태로 구축된 것입니다. 이러한 링의 형태로 구축된 전송 매체에 스테이션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이 연결되는 부분에 리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피터는 일종의 아날로그로 보면 증폭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에 잡음이 포함되거나 또는 왜곡이 생겼을 때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피터인 것입니다. 링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한 스테이션 간에는 점대점 해선 구성 방식인 것입니다.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간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전용 해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사이에 전용 해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치의 추가 및 삭제가 용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피터를 통해서 스테이션을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리피터를 통해서 스테이션을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장 진단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링형으로 공유 해선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스테이션에서 전송 신호가 없으면 패킷이 도착이 전혀 일정 시간 동안 없으면 네트워크가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고장 진단이 용이한 것입니다. 단방향 전송의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방향으로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패킷은
한 방향으로, 데이터는 한 방향으로 전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링을 이중으로 구성하는 방식도 일부 예전에 많이 사용됐던 방식인 것입니다. 현재 링형은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트리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토폴로지입니다. 트리형은 스타형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타형과 스타형의 연결, 스타형과 스타형의 연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타형과 유사한 구조로서 현재 랜 구축에 스타형과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테이션들은 중앙 허브에 연결되기보다는 2차 허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앙 허브에 물론 스테이션을 직접 연결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스테이션들은 2차 허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허브 수가 많을수록 스테이션 수도 더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타형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스타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타형과 스타형의 연결인 것입니다. 중앙 허브에 더 많은 스테이션을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차 허브를 사용하지 않고 허브 하나에 물론 더 많은 이러한 모든 스테이션들을 연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호의 거리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허브의 선 길이를, 전송 매체의 길이를 무한히 확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호의 감쇄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허브 여러 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허브와 허브 간의 거리에 의해서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의 거리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통신 범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의 이동 거리를 증가시킨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중앙 허브를 일명 액티브 허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허브를 패시브 허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 허브에는 리피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잡음이 포함된 디지털 신호, 또 왜곡된 디지털 신호를 원래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리피팅 시키는 기능이 중앙 허브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테이션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중앙 허브에 연결된 스테이션들의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허브가 여러 개가 사용되기 때문에 허브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스테이션 간의 우선순위도 자연스럽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규모, 즉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Local Area Network, 우리가 보통 LA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Metropolitan Area Network, 도시 하나 전체를 커버하는 네트워크, MA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Wide Area Network,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거나 아니면 인터넷과 같이 전 세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 Wide Area Network WA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MAN은 일부 유럽에서 구축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탓도 있지만 대부분 LAN 아니면 WAN이 되는 것입니다. 1의 3절 네트워크 타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섹션, previous 섹션에서 네트워크를 디파인한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디파인한 다음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네트워크 타입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네트워크 타입이 존재하지만 어떠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 기준, 크라이테리어가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네트워크의 사이즈, 네트워크의 크기, 지오그래피컬 커버리지, 즉 다시 말하면 지리학적 커버 영역, 통신 영역,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오너십, 소유권 등에 관해서 네트워크를 구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즈, 지오그래피컬 커버리지, 오너십을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1의 3의 1절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랜은 오피스나 빌딩, 캠퍼스 등에 구축되는 네트워크로서 그 네트워크의 소유권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지리적 조건이 수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지역에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랜을 통해서
정보통신 기기들이 연결되고 또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랜은 지역적 범위가 수 킬로미터 정도로 제한되는 지역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웬과는 다른 것입니다. 웬은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로서 하나의 국가나 여러의 기관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따라서 랜은 퍼블릭 통신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구축한 특정 기관 소유 통신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Past and Today, 과거와 현재에서의 랜 구축 방식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랜을 구축할 경우 버스형이나 링형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버스형인 것입니다. 하나의 전송 매체를 여러 개의 스테이션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하나의 공유 회선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와 같은 버스형이나 링형으로 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랜들이 스타형으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스위칭 장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브인 것입니다. 스위칭 장비 내부에서 각각의 포트들이 연결되고 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위칭 장비를 이용해서 각각의 회선으로 스테이션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은 허브를 통해서 통신하게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최근 랜은 모두 스타형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1의 3의 2절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은 통신을 수행하는 각각의 장치들을 서로 연결한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웬에는 호스트뿐 아니라 랜과 랜을 연결하는 다양한 스위칭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랜과 웬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랜은 사이즈에서 규모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수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웬은 통신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도시를 커버하거나 스테이트 주를 커버하거나 국가 전체를 커버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처럼 전 세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가 웬인 것입니다. 랜은 일반적으로 그 내부에 속해 있는 호스트, 즉 컴퓨터들을 서로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랜은 랜과 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각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랜과 랜을 연결함으로써 통신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다양한 스위칭 장비들, 라우터, 모뎀 등인 것입니다. 랜은 그 소유권이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랜은 특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랜은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통신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랜과는 달리 랜은 통신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 회사들이 운영하면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리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도 KT로부터 인터넷 회선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통신망 즉 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네트워크 맨은 하나의 도시를 커버하는 통신망인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이미 랜들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링형으로 랜이 구축된 것입니다. 버스형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스타형의 랜입니다. 버스형의 랜입니다. 최근에는 모든 랜들이 스타형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도시 지역의 랜들을 서로 하나로 묶은 것을 맨,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랜과 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도시 단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랜을 연결하면서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통신망 즉 맨을 들려고 한다면 케이블 TV망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 TV망은 예전에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TV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도시를 커버하는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들이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맨의 형태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맨에서의 표준이 SMDS입니다. 스위치드 멀티 메가빗 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맨 구축
표준인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외에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드 웬 방식과 포인트 투 포인트 웬 방식입니다. 먼저 포인트 투 포인트 웬 방식의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네트워크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스위칭 장비를 이용해서 상호 연결하는 방식이 포인트 투 포인트 웬인 것입니다. 하나의 네트워크와 하나의 네트워크를 전용 회선으로 연결한 형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선은 네트워크 두 개가 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만을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는 방식보다는 다수의 네트워크를 스위칭 장비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웬의 구조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들이 다수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스위칭 장비로 연결하는 방식이 스위치드 웬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스위칭 장비는 일반적으로 라우터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은 인터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서로 상호 연결한 것이 웬이 되는 것입니다. 웬의 구조입니다. 먼저 웬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서로 상호 연결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 즉 웬의 서버에 연결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전용 회선을 통해서 인터넷 서버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장비가 모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선이 전화망이지만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있는 컴퓨터들도 웬의 서버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랜이 웬에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스위칭 장비가 라우터인 것입니다. 라우터를 통해서 멀리 네트워크가 떨어져 있지만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위치도 웬에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랜도 역시 랜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스위칭 장비 라우터를 통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회 3회 3절 스위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상호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될 때 바로 스위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최소 두 개의 링크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개 이상의 링크가 스위칭 장비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수많은 랜들이 상호 연결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또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위치드 네트워크, 스위치를 이용하는 네트워크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킷 스위치드 네트워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서킷 스위치드 네트워크는 현재 전화망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망은 해선 교환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통신망, 즉 인터넷은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 패킷 교환 네트워크로 패킷 교환 통신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망, 해선 교환망, 데이터 통신망, 인터넷 패킷 교환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선 교환과 패킷 교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교환은 전화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위칭 방식인 것입니다. 패킷 교환은 데이터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교환 방식입니다. 먼저 전화망에서 사용되는 해선 교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교환 방식에서는 교환기를 이용해서 두 개의 스테이션을 연결하는데 교환기가 두 개의 전화기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두 개의 전화기 간에는 전용 해선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기간 동안에는 통화 중으로서 다른 사람이 이 해선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통화가 끝날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망에서는 항상 전용 회선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용 회선이 설정된다는 것은 두 개의 스테이션 간에 독립적인 통신로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망의 대표적인 것은 전화망입니다. 전화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회선 교환은 세 개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회선 설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통화하기 위해서는 다이얼링을 해서 먼저 상대방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선이 전용 회선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연결이 되면 정보 전송하는 것입니다. 서로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통화가 끝나면 항상 회선 교환에서는 회선을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화가 끝나면 송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선을 해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회선 교환 3개의 과정, 회선 설정, 정보 전송, 회선 해제인 것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 회선 설정할 과정에서 지연은 있는 것입니다. 통화 중이면 전화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화가 연결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로가 설정되면, 즉 상대방과 통화가 시작되면 투명한 경로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전용 회선이기 때문입니다. 전용 회선이므로 항상 고정된 비트레이트, 전송률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회선 설정에 약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으나 회선 설정이 끝나고 경로가 설정되면 전용 회선이 설정되는 과정이므로 고정된 비트레이트 전송률로 통화를 할 수 있다,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는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회선 해제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용 회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회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화망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면 항상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선 해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선 교환망을 만약에 데이터 통신망,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서버에 접속했다고 해서 쉬지 않고 계속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터넷 접속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또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다수 갖다가 휴식을 하면서 또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시간에도 회선을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터넷이 마비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회선 교환은 데이터 통신망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망은 원래 초기에 음성만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망입니다. 따라서 회선 교환은 항상 전화망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성 통신에서는 이용료를 제고할 수 있지만 데이터 통신망에서는 회선 교환 방식은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패킷 교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의 경우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화의 경우에는 통화가 필요할 경우 연결을 설정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통화가 끝나면 바로 연결을 해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회선을 사용하는 시간보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회선 교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을 사용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는 전송 속도가 일정한 것입니다. 송수신 측의 정보 처리 속도가 같은 것입니다. 전화기라는 단일 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송수신 측의 정보 처리 속도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접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속도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비트레이트, 동일한 정보 처리 속도로 통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선 교환 방식은 인터넷의 데이터 통신망에 적용했을 경우 전송 요율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 통신망에서는 패킷 교환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화망에서 회선 교환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통화를 하든 통화를 하지 않든 항상 회선은 연결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통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 회선이 연결된다는 것은 회선이 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상태로 진입되는 것입니다. 음성은 비교적 통화를 할 때만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회선을 설정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통화가 끝나면 바로 연결을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컴퓨터 간의 통신에서는 오히려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보다 오히려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휴지 시간이 더 긴 것입니다. 컴퓨터 통신에서는 정보가 간헐적으로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회선 교환을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서킷 스위치드 네트워크 회선 교환망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선 교환망은 전화망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화기와 전화기들을 교환기를 이용해서 상호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화기와 전화기를 교환기를 이용해서 상호 연결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전화기와도 교환기와 교환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 회선 교환망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교환기와 전화기를 연결하는 회선은 비교적 low capacity line이라는 것입니다. 정보 전송량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전화선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붉은색으로 표현된 해선은 공유 해선인 것입니다. 다양한 전화기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 캐패시티 라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망에서 이러한 부분을 트렁크 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된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강 케이블로 전부 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환기에서 여러분들 가정까지의 전화기 간에는 전화선,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교환망인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교환망인 것입니다. 다양한 스테이션들, 일반적으로 컴퓨터입니다. 다양한 스테이션들이 공유 회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유 회선으로 연결될 때 사용되는 장비가 라우터인 것입니다. 스위칭 장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스위칭 장비에는 버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Q라는 버퍼가 있는 것입니다. Q는 First in, First out 버퍼인 것입니다.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전송되는 버퍼인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션들이 데이터를 전송할 것입니다. 먼저 전송된 데이터가 먼저 통신 회선을 통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Q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터를 통해서 다양한 스테이션, 다수의 스테이션들을 공유 회선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패킷 교환망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우터와 스테이션 간의 회선은 로우 캐패시티 라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하는 회선은 항상 고용량, 고속의 라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 캐패시티 라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스테이션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고용량, 고속의 회선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 방식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는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이 설정되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킷 교환 방식은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가정에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에도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가 동일한 경로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전용 회선을 통해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킷은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을 패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킷은 동일한 경로로 전송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분할된 다수의 패킷도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전용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트레이트가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전송률이 일정하다는 것은 대역폭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밴드 입시와 비트레이트 간의 관계는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서는 항상 전송 속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레이트, 전송률, 전송 속도는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는 전송 속도는 변환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패킷 교환 방식에서는 전송 속도도 변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는 패킷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성 통화할 때 그냥 음성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킷 교환 방식에서는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의 단위, 즉 패킷 단위로 구분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킷들은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 오버헤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화할 때 통화하는 음성 데이터 위에 다른 정보가 첨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성 데이터가 그냥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킷 교환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분할한 후에 각각의 패킷에 헤더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버헤드가 있는 것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는 음성의 저장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음성은 전송될 뿐입니다. 그러나 패킷 교환 방식에서는 Q라는 버퍼가 사용되기 때문에 패킷의 저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1의 3의 4절입니다. 인터넷 용어 그 자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첫 번째 문자 I가 소문자라고 한다면, 로어 케이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를 인터, 상호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두 개 또는 그 이상 서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이면, 어퍼케이스이면 고유명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어서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I가 대문자이면 고유명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I가 소문자이면 네트워크를 서로 상호 연결한다는 의미의 용어라는 것입니다. 1의 3의 5절 인터넷에 접속하는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전화망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망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을 DSL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인 것입니다.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초고속 통신망인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DSL 방식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개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ADSL, HDSL, VDSL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ADSL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칭 DSL 방식이고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초고속 통신망은 모두 속도가 빠른 Very High Bit Rate 통신망이기 때문에 ADSL이라는 용어로 통할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초고속 통신망은 인터넷망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데이터 통신망, TV를 보는 케이블 TV망, 또 전화를 사용하는 유선 전화망을 복합한 네트워크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서비스 회사는 LG U+, SK 브로드밴드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LG U+나 SK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가입하면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고 또 TV를 볼 수도 있고 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선망, LTE망이나 5G망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송 매체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송 매체는 와이어드와 와이어리스, 유선 전송 매체와 무선 전송 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선 전송 매체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TP 케이블, 코엑셜 케이블, 동축 케이블, 파이버 옵틱 케이블, 광 케이블이 있는 것입니다. 코엑셜 케이블은 현재 통신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유선 전송 매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TP 케이블과 파이버 옵틱 케이블, 광 케이블인 것입니다. 무선 전송 매체는 물론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디오 링크, 무선 링크인 것입니다. 매체 자체를 에어, 공기를 통해서 전자기파가 전송되는 방식인 것입니다.